안녕하세요. 박공수입니다. 오늘 그림 산책 25에는 보티첼리라는 이탈리아 르네상스를 대표하는 화가의 비너스의 탄생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워낙 잘 알려진 유명한 그림이죠. 비너스 그러면 떠오르는 회화 중에 하나입니다. 비너스는 로마식 표기고요. 아시다시피 그리스적인 표기로는 미의 여신 아프로디테를 말하는 거죠. 이 보티첼리의 그림은요, 어떻게 보면 르네상스 이전에는 주로 기독교 종교 회화가 그려지다가 르네상스와 함께 그리스 시대의 철학과 또 그리스 시대의 예술이 다시 조명을 받기 시작하죠. 그것을 상징하는 하나의 작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미술이 예전부터 아름다움을 상징하잖아요. 미술의 우리 이제 표기로는 그 미가 아름다울 미라고 말할 정도고, 그거는 아름답게 묘사한다는 것만이 아니라 그 소재에 있어서의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경향이 다분히 있었죠. 그럴 때 아름다움의 상징인 아프로디테, 즉 비너스를 화폭에 묘사하고자 하는 화가들의 욕구는 수많은 화가들에 의해서 이어져 왔는데요. 그 전형을 보여주는 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보통 비너스를 묘사한 그림들을 보면은, 또 조각들을 보면은 누드죠. 사실 중세 시대에는 여성을 누드로 그리는 것이 제대로 허용이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화가들은 그나마 여성을 누드로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성경에 의하면은 선악과를 먹기 이전에 아담과 이브는 옷을 벗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브의 모습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좀 드러내고자 했다면은, 르네상스에 와서는 이제는 여신의 모습을 통해서 다양한 방식으로 누드를 화폭에 담기 시작합니다. 그 대표적인 소재가 바로 비너스였죠. 그리고 보티첼리는 그 비너스 누드와의 하나의 전형을 만들어냈습니다. 이 그림은 일단은 그 신화의 내용에 충실하게 그려져 있습니다. 신화에 의하면은 최초의 여신이 가이아라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가이아는 대지의 여신이고요. 그 다음에 하늘의 신으로서 우라노스가 다음에 생겨나게 돼요. 그런데 우라노스가 자기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식들을 나는 족족 잡아먹죠. 그러니까 가이아가 워낙 불만을 품어요. 그러다가 그 자식 중에 하나인 크로노스를 설득해서 아버지를 제거하게 됩니다. 그 크로노스가 제거하는 방법이 엄마가 준 낫으로 아버지의 그 성기를 잘라버려요. 그리고 바다에 던지거든요. 그 성기에서 거품이 막 생겨나가지고 태어난 게 바로 아프로디테다. 아프로디테라는 말의 뜻이요, 거품 위에서 반짝이다라는 뜻을 지니고 있어서 그 신화적인 탄생 배경이 이름에 그대로 들어가 있는 거라고 할 수 있겠는데, 그리고 바람에 의해서 떠밀려 내려오다가 키프로스 섬에 도착해서 이제 미의 여신으로서의 활동이 시작이 되는데요. 이 그림은 그렇게 거품에서 태어난 비너스가 조개를 타고 키프로스 섬으로 바람에 실려와서 상륙하는 장면을 담고 있습니다. 왼쪽에서는 그 서풍의 신이 바람을 후 불어가지고 비너스를 섬 쪽으로 보내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옆에는 대지의 ним프라고 할 수 있는 요정이 장미꽃으로, 아름다움의 대명사인 장미꽃으로 아프로디테를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오른쪽에서는 봄의 여신이 이제 옷을 들고 준비해 와서 아프로디테를 환영하는 이런 장면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여기에서 보이는 비너스의 모습이 이후에 서구 회화에서 하나의 전형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일단 긴 금발의 머리, 그 다음에 긴 목과 그 다음에 늘씬한 몸매, 당연히 백인 여성이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누드로서의 어떤 이미지. 근데 누드인데 가슴과 그 다음에 몸의 아랫부분을 손으로 가리거나 다른 물건으로 가리는 동작. 그리고 뭔가 이렇게 부끄러운 듯한 눈길로 눈을 내리뜨고 있는 것, 뭐 이런 것들이 하나의 전형으로 자리 잡아 여성은 그래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게 금빛 머릿결에 또 백옥같이 흰 피부에 그다음 늘씬한 몸매와 또 자신의 몸에 대해서 수줍어하는 부끄러워하는 여성, 이런 것들을 어떤 비너스의 상징이자
아름다운 여성의 상징으로 만들고자 했던 서구적인 시각이 그대로 드러난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대 인상주의에 와서 마네가 뭐 올랭피아라는 그림이라든가 뭐 이런 걸 통해서 누드지만 그림을 감상하는 관객을 정면으로 바라보는 작품을 내놨을 때 사람들이 느꼈던 당혹감, 뭐 반발 이런 것들이 이해는 가요. 워낙 그런 여성들이 가져야 된 덕목, 그 비너스로부터 비롯되는 덕목이 부끄러워하는 수치심, 자기 몸을 수치스러워하는 그런 이미지를 발했었기 때문에 나타난 반발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그러한 전형이 이 보티첼리로부터 만들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건데요. 한눈에 고혹적인 자세를 띠고 있는 것을 알 수 있겠고요. 서구적인 아름다움, 미의 기준을 마련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서구 사회에서는 이러한 미의 기준을 하나의 모델로 삼아서 집착하게 되죠. 당연히 보티첼리만이 아니라 수많은 르네상스 화가와 근대 화가들이 비너스 혹은 비너스에 준하는 어떤 여성 루드화를 그릴 때 다분히 이런 요소들이 담기도록 이 미의 기준을 따르도록 이어져 왔고요. 현대 사회에서는 음악의 스타라고 하죠. 여배우들의 아름다움이 비슷한 어떤 기준으로 이어져 왔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백인이어야 하고요. 그 다음에 이목구비가 뚜렷해야 되고요. 몸은 길쭉길쭉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뭐라 그럴까, 아름다운 머릿결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이런 늘씬하고 이목구비가 뚜렷한 여성을 미의 기준으로 삼는 것이 거의 집착이다 싶을 정도로 이어져 왔던 것이다 생각하면 될 겁니다. 그런데요, 현대화에 와서는 약간 도발적인 시도들이 이루어져요. 예를 들어서요, 옆에 보테로라는 화가의 비너스 그림을 한번 볼게요. 보테로는 중남미의 대표적인 3대 화가 그러면 그 중에 하나로 들어가는 사람이에요. 그만큼 유명하죠. 콜롬비아 화가인데 남미만이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유명해서 우리나라도 2009년인가 한 10년 전쯤에 대형 전시회가 있었던 화가예요. 가장 큰 특징은 뚱뚱하게 그리는 거예요. 뚱뚱하면 미학이라는 말로도 알려져 있는데, 이 비너스 그림을 보면은 의자가 위태로워 보일 정도로 이렇게 풍만한 여인이 자리에 앉아 있고요. 그 다음에 레이스가 달려있는 고운 드레스를 입고 있죠. 그리고 왼손에 거울을 들고 자기를 한껏 꾸미고 있습니다. 머리에 꽃을 꽂았고요. 그 다음에 손에 팔찌를 하고 있고요. 한쪽 가슴을 드러내고 있죠. 그리고 거울을 보면서 자기의 아름다움을 가꾸는 비너스의 모습을 그렸는데요. 어떻게 보면은 비너스라는 제목과 또 그림에 들어있는 이미지가 뭔가 언밸런스한 느낌을 받는 사람들이 많겠지만, 이거는 화가의 의도라고 봐야 돼요. 이와 화가 스스로가 이 그림만이 아니라 수많은 그림에서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미의 기준, 아름다움의 기준에 대해서 뭔가 도발적인 문제제기를 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왜 늘씬하고 또 백옥같이 흰 피부를 가진 사람만이 아름다움의 기준이 돼야 되느냐라는 문제제기죠. 실제로 남미에서는요, 이런 풍만함이 아름다움의 상징, 그 다음에 건강함의 상징으로 통하거든요. 그것이, 그 건강함이 바로 곧 아름다움이다. 그래서 이런 말을 합니다. 뚱뚱함이 아니라 풍만함이다. 그 풍만함이 곧 아름다움이고 매혹이다. 이런 얘기를 이 보테로 스스로가 하고요. 뭐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모나리자 그림을 보테로가 또 변형해서 그리게 되죠. 모나리자라는 작품을 그리는데 뚱뚱한 모나리자로 변형해서 그리게 됩니다. 그것도 같은 일환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만큼 미의 기준에 대한 문제제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니 반즈라고 미국 화가의 그림 중에 나의 미스 아메리카라는 그림이 있습니다. 이 그림이 그려진 시기를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1970년이잖아요. 이때는 미국 내에서 또 전 세계적으로 68혁명의 분위기가 한껏 부풀어 올라와 있을 때예요. 그리고 이 시대는 미국과 베트남 사이에 베트남 전쟁, 미국 베트남 사이의 전쟁이 본격적으로 전개가 되고 있을 때고요. 그 다음에
미국과 유럽에서 흑인 인권운동이 활발할 때예요. 그래서 검은 것이 아름답다라는 구호가 막 터져 나올 때고요. 그것을 회화적으로 실현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미스 아메리카는 우리로 치면 미스 코리아잖아요. 그 나라에서 제일 예쁜 아름다운 여성을 뽑는 대회잖아요. 그 대회가 과연 타당하냐라는 논란도 있지만 어쨌든 뭐 그 대회가 상징하는 건 그건데, 그런데 그동안 그 이전까지 미스 아메리카는 당연히 그 이전에 보티첼리 그림에 나왔던 비너스의 이미지, 즉 미의 기준에 따라서 그런 어떤 금발, 뭐 금발은 아니어도 어쨌든 백인 여성의 늘씬한 몸매와 길쭉길쭉한 팔과 다리, 그 다음에 뚜렷한 이목구비, 큰 눈, 뭐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삼아서 뽑아왔었는데, 여기에 대한 반발이죠. 왜 미스 아메리카가 백인이어야 되느냐? 왜 꼭 평생 뭐 일을 한번 해봤을 것 같지 않은 연한 살결을 지닌 그런 여성이어야 되느냐? 또 백인이어야 되느냐? 이거에 대한 문제제기죠. 일단 흑인을 등장시켰는데, 우리들이 알고 있는, 가끔은 지금은 흑인 중에서도 미스 아메리카가 나오기도 하지만 그 흑인이 돼 생김새는 거의 기존의 미의 기준을 따르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이 그림에서의 흑인 여성은 말 그대로 입술은 두텁고 코는 뭉툭한 흑인 여성 모습 그대로예요. 그 다음에 평상복을 입고 있고요. 또 하나 주목해서 봐야 될 것은요, 이 여성의 팔뚝과 다리를 한번 보세요. 그리고 무엇을 하고 있는지 한번 보세요. 일하는 중이에요. 일하는 여성이에요. 양손에 무거운 짐을 들고 옮기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근육이 울퉁불퉁하죠. 다리만 보더라도요, 다리에 어떤 근육질 몸매가 드러나, 즉 노동을 하는 여성을 묘사한 거죠. 그 이전의 미의 기준은 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평생 손에 물 한번 묻혀봤을 것 같지 않은 귀족적인 이미지에서 가져오는 경우가 많았잖아요. 하지만 이 반지라는 화가는 일하는 여성이 아름답다, 육체 노동하는 여성의 아름다움을 미의 기준으로 그려놓은 거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 점에서 기존의 미의 기준에 대한 반발을 보여주는 거다. 흑인 여성, 그 다음에 일하는 여성, 또 보테로처럼 날씬하지 않은 풍만한 여성, 그러니까 미의 기준은 다양할 수 있다는 것을 회화를 통해서 반박한 이런 경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고전을 통해서 그 미의 기준에 대한 문제제기를 보자면요, 동양 고전 중에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로 장자라는 고전을 보면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원숭이는 편절을 암컷으로 삼고 고라니는 암사슴과 정을 통하고 미꾸라지는 고기들과 짝을 지어 논이네. 그런데 모장이나 여희는 사람들이 일컫는 절세미인이지만 물고기가 보았다면 물속으로 숨어버릴 게고, 새가 보았다면 하늘 높이 날아갈 게고, 사슴이 보았다면 겁을 먹고 뺑소니 칠 걸세. 그렇다면 도대체 이 넷 중에 누가 천하의 아름다움을 아는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편전은 이렇게 얼굴이 개처럼 생긴 원숭이에요. 그러니까 원숭이는 원숭이처럼 생긴 것을 최고의 미인으로, 아름다움으로 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사슴은 자기들끼리, 또 고기들은 고기들끼리 아름다움의 기준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아름다움이라는 거는 상대적이다라는 걸 말하고 싶었던 거죠. 여기서 동물을 비유를 들었지만 사람들끼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흑인은 흑인대로, 황인종은 황인종대로, 백인은 백인대로 다양한 미의 기준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요, 그리고 나오는 게 중간에 모장이나 여희라는 여인을 예를 드는데, 춘추 시대의 절세미인으로 뭐 몇 대 미인 하면은 거기에 꼭 꼽히는 게 모장이나 여희라는 여인인데, 아무리 우리들이 아름답다고 여기는 여인이라 하더라도 다른 환경, 다른 문화 속에서 있던 사람들에게는 달리 보일 거다. 그걸 이제 동물의 예를 들어서 말한 거고, 마지막 문장 가면은 누가 천하의 아름다움을 알겠느냐. 이 말은 미에는 보편성이 없다. 아름다움의 보편성, 절대성이라는 게 어디 있느냐라는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요, 이거는 인종마다의 차이만 있는 건 아니에요. 한 사회 내에서도 시대마다 또 달라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만 하더라도요, 옛날 조선시대의 미인들을 보면은 보테로가 그린 그림 정도는 아니지만 상당히 풍만한 여성을 미의 기준으로 봤잖아요. 그러니까 전통사회에서 미의 기준은 풍만함을 중요한 가치 중에 하나로 여겼죠. 오히려 현대적인 그런 슬림한 여성들은 말라깽이라 그래가지고 아름다움에서 오히려 배제됐을 겁니다. 그러니까 한 사회 내에서도 다른 미의 기준이 시대에 따라 달라지기도 한다. 문화의 변모가 하나의 미의 기준의 변모를 가져온다라는 것이고요. 그런데요, 더 따지고 들어가면은요, 개인마다, 시대마다만 다른 게 아니라 개인마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지금도, 어떤 사람은 슬림한 스타일을 좋아하지만 퉁퉁한 풍만한 스타일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가슴이 큰 여인과 작은 여인, 서로 취향은 다른 거고요. 그건 남자도 마찬가지죠. 어깨가 떡 벌어진 남자를 어떤 아름다운 남자의 전형으로 보는 사람이 여전히 있는가 하면은 뭔가 좁은 어깨와 가녀린 몸매를 아름다운 남성의 몸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남성이든 여성이든 같은 시대 내에서도 사람에 따라 다를 수 있는 거고요. 사실은 더 들어가면은요, 한 사람 내에서도 미의 기준은 변화가 충분히 있을 수 있어요. 저만 하더라도요, 어렸을 때 제가 예쁘다고 여겼던 여성들의 기준과 또 청년 시절의 기준과 지금의 기준이 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아름다움을 보는 눈이 변모의 과정을 거쳐오고요. 또 나이에 따라 달라지기도 해요. 저는요, 영화나 이런 걸 볼 때도요, 지금은 아주 젊은 20, 30대 여성보다도 비슷한 나이대의 여성들에게 더 눈이 가요. 당연히 약간의 주름도 있고요. 세월의 흔적들이 몸에 나타나겠죠. 하지만 제가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연령대, 비슷한 연령대의 여인들에게서 그 아름다움이 더 친근하게 느껴져요. 물론 제가 그런 거고 다른 사람은 또 다르게 나타나겠지만 그만큼 한 개인 내에서도 또 시기와 연관해서도 차이를 나타내는 것이 아름다움의 기준이기 때문에 미의 보편성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다. 다시 처음의 그림으로 돌아올게요. 보티첼리의 비너스의 탄생에 나타난 하나의 서구적 미의 기준으로 통용되어 왔었던 이런 아름다움과 보테로의 비너스가 말하고자 했던 아름다움의 기준이 현격하게 다르죠. 그걸 이 두 그림의 비교를 통해서 더 극명하게 알 수 있는데요. 그런데 우리 사회에는 이런 보티첼리가 표현하고자 했던 서구적인 미의 기준, 그것 서구적인 미의 기준 중에서도 한 일부가 될 텐데 이것이 보편적인 아름다움인 것처럼 여겨지는 경우들은 여전히 많은 것 같아요. 한국을 흔히 성형수술의 천국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한국이 유명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그 성형미인이죠. 그리고 한국의 성형 의사들이요, 세계적으로 유명하대요. 워낙 그 수술 기술이 뛰어난 거로 유명하대요. 그 뛰어난 이유가 뭐냐면 그만큼 시술 경험이 많아서 그렇답니다. 워낙 뭐 눈이나 코나 입이나 뭐 여러 몸 전반적으로 미용과 관련된 성형수술 경험이 많기 때문에 그만큼 뛰어난 기술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보통 성형외과에서 기준으로 삼는 사람들이 흔히 이렇게 해주세요, 이런 모습으로 저를 바꿔주세요 할 때 기준으로 삼는 것이 보통 보티첼리의 미인이죠. 그리고 또 다이어트 열풍이 불잖아요. 어떤 몸매를 만들고자 하는 거냐? 이 보티첼리의 여성과 같은 몸매를 만들고자 하는 열풍이 한국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거죠. 그런 점에서 여전히 한국에는 이런 서구적 미의 기준이 약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날이 갈수록 강해지고 있는 현상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그 이면에서는 우리는 오리엔탈리즘의 그림자도 발견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오리엔탈리즘이라는 것은 동양적인 것, 서양적인 것을 서구적 시각으로 구별하는 사고방식이잖아요. 일체의 서구적인 것이 우월하고 아름답고 일체의 비서구적인 것은 열등하고 그 다음에 추한 거라는 이런 사고방식을 흔히
오리엔탈리즘이라고 하는데, 오리엔탈리즘이 무서운 건 뭐냐면은 서구 사람들이 그런 시각을 갖는 것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비서구인 스스로가 그런 편협하고 이분법적으로 규정된 서구적 기준을 자기의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 즉 오리엔탈리즘을 비서구인 스스로가 내면화하는 것이 사실은 가장 심각한 문제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미의 기준이 그러한 요소가 다분하다는 거죠. 오리엔탈리즘의 내면화적인 면이 다분하다. 그래서 이 보테로의 비너스와 보티첼로의 비너스를 보면서 당연히 보티첼로가 더 이쁘지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더 많을 거고요. 그것이 개인적인 미의 기준을 넘어서서 사회적으로 우리 머릿속에 입력된 서구적인 사고방식의 영향일 가능성도 상당히 많다라는 점을 한번 살펴볼 수 있는 기회가 되겠습니다. 오늘 보티첼로와 보테로의 비너스를 통해서 한번 미의 기준이 가지고 있는 보편성과 상대성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기회를 가졌고요. 내용이 오늘 함께 공유했던 내용이 의미가 있었다면 구독과 추천 부탁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다른 그림으로 또 여러분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